안녕하세요. 해커스 국어 조은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4월 5일에 치러졌던 9급 국가직 시험에서 국어 관련해 총평, 제가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들 몇 개 뽑아서 어떤 식으로 풀이하는 게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었는지 해설 강의까지 같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몇 점 맞았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리고 문제 나오자마자 저도 바로 받아서 풀어봤고요. 전반적인 저의 느낌은 일단 어땠냐면, 물론 이제 우리 출제 기조 바뀐 거에서 첫 해였잖아요.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도는 오히려 1차, 2차 두 번에 걸친 예시 문제보다도 조금 난도가 낮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확실한 건 뭐냐면 암기형 시험에서 확실하게 탈피한 거, 이거는 분명하죠. 그리고 논리와 논증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진짜 나오더라. 그죠? 본격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중도 적지 않았어요. 논리와 논증이 새롭게 도입되는 문제였는데 비중 낮지 않게 꽤 많은 비중 차지하고 출제가 됐습니다. 지난 이제 25년 대비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생님 어법과 문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 어떤 말씀, 대답을 드렸었냐면, 암기형 시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게 이번 출제 기조 전환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어 문제처럼 어법과 문법을 달달 암기해서 그 암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지선자 중에서 답 찍어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어법과 문법 문제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닐 텐데 9급 국어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될 거냐, 출제 기조 전환 예시 문제 보면 답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독해 문제의 지문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추론 발문 달고 적용형 문제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기존에 봤던 국어 문법책, 어법책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서 지문으로 나오기 좋은, 그러니까 원리나 원칙으로 적용되기 좋은 그런 소재들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익숙하게 만들어두는 게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 지문의 소재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시험 치르고 있는 1차 시험, 언어논리 시험에서 보면 역사 소재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학 소재도 많이 나오고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9급 국어에서는 독해 문제가 나올 때 지문의 소재로 뭐가 나올 거냐면 어법 소재, 문법 소재, 그 다음에 문학 소재,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거냐면, 기존의 암기형 문제에서 탈피되는 거니까 지문의 모든 정보가 다 주어져요.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올해 나왔던 문제들도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그 방대한 양의 어법과 문법을 달달 암기하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올해 시험을 딱 보시면 내년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거 확실하게 방향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국어 문제를 보는 유형은 4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7급과 5급 준비생들 대상으로 언어 논리를 강의할 때도 똑같은 분류 기준을 씁니다. 어차피 국어나 언어, 지문의 내용, 텍스트를 읽고 그것의 정오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해 스타일, 문맥 유형, 논증 유형, 논리 유형, 이렇게 4가지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독해 문제를 일단 보시게 되면, 독해 문제에서는 추론 문제가 강화되었다는 게 조금 핵심일 것 같아요. 우리 독해 문제 총 몇 문제 출제됐냐면요, 뒤쪽에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4가지 문제 유형에 있어서 1차 예시와 2차 예시에서 어떤 식으로 몇 개 문항이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올해 이제 9급 국가직 시험에서 요 각각의 유형들이 몇 문항씩 배치가 됐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독해 문제 5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5문제 중에서요. 4문제가 추론 문제였어요. 비중 엄청 높죠. 그리고 글의 이해 문제 하나 플러스 이해 문제 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론 문제는 어법과 문법 소재가 지문으로 나와서 그거를 선지에 나와 있는 사례에 적용하는 스타일로 문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문법과 어법 소재의 원칙 적용은 문제로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학 소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 국어에서 암기했던 내용들이 지문으로 들어가서 추론 문제로 구성이 됐더라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추론 문제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법과 문법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문맥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제가 문맥 문제라고 말씀드리냐면 지문에서 문장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를 지문의 흐름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빈칸 집어넣어 놓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 추론하는 문제, 밑줄 처리해 놓고 밑줄 친 어떤 단어나 지시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동일한 거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 유사한 표현으로 바꾸는 거 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밑줄 추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단어의 문맥적 쓰임, 밑줄 활용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장 수정하는 문제, 글의 문맥, 흐름에 맞게 문장 수정하는 거, 글의 흐름에 맞게 문단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 글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맥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다른 어떤 시험보다 우리 국어 문제에서 비중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가서 비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맥 문제가 무려 8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물론 1차 예시에서는 10문항이나 나왔었는데 이거는 정말 예시 문제였으니까 요 정도 출제가 됐는데 우리 기출에서 2문항 연결형 문제 나오잖아요. 지문 하나에 문제 2개 딸려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그게 예시 문제에서도 3세트씩 나왔었는데 우리 기출에서도 올해 문제에서도 3세트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 한 문제는 밀독 스타일, 그러니까 독해 문제 스타일이나 아니면 광독 스타일, 논증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문맥, 특히나 이제 그 밑줄 쳐져 있는 단어의 의미를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쓰임새 비슷한 거 찾는다거나 같은 거 지칭하는 거 찾는 거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문제들이 계속 문맥 문제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두 문항 연결형 문제에 하나씩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돼서 우리 요 문제 유형 중에서 문맥 쪽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높았고 그리고 이 문맥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문장 수정하는 것도 그냥 지문에 밑줄 쳐져 있는 문장을 선택지에서 바르게 수정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그 공공 언어 쓰임 이런 것도 어떤 그 어법이나 문법상의 기준 제시해 놓고 그거대로 뭔가 공문서가 작성이 됐는지 개요 제시해놓고 그 개요에 따라서 들어갈 부분 찾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런 핵심적인 문제 출제 패턴 하나씩 다 출제됐어요. 그래서 8문제 꽉 채워서 출제가 됐거든요. 8개 유형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게 하나씩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맥 문제는 기존에 나오던 문제 패턴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 스타일도 사실 언어 논리에서도 계속 다뤄지고 있고 언어나 국어가 들어가 있는 시험 제목에 언어, 국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제에서 문맥 문제 안 물어보는 시험은 없어요. 문맥은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이 정도 비중으로 충분히 내년에도 출제될 것 같습니다. 대비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문맥 문제는 제가 이렇게 밀독, 광독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독해는 지문의 내용을 좀 꼼꼼히 봐야 되는 거라 밀독하셔야 된다라고 했고 문맥과 논증 같은 거는 밀독하는 것처럼 세부 정보 꼼꼼하게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 지문 크게 광독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문맥 문제 쪽이 많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광독할 수 있다는 거는 지문을 읽는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동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거니까 단순히 문제를 맞췄다라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얼마나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맞췄는지, 얼마까지 시간을 더 줄일 수 있겠는지 이 시간 전략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문맥 문제에서는 그것까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시험 대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도입된 논증과 논리 파트. 논증 문제는 딱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글의 논지나 결론이나 그 다음에 중심 내용 찾는 문제. 올해 중심 내용 찾는 문제 하나 출제됐고요. 두문학 연결형 문제에서 첫 문제로 하나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강화 약화 문제, 강화 두 문제. 그 다음에 견해 분석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서 논증 문제 총 4문항 출제가 됐고요. 논리 논증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합쳐서 7문제 출제됐습니다. 논리까지 해서 비중 작지 않습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제 생각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논리와 논증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해였기 때문에 난도 별로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논증도 그렇고 논리도 그렇고 예시 문제에 나왔던 문제 난도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논증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스타일, 유형 다 줬어요. 하나씩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논리 문제에서도 이거 언어 논리에서 나오는 문제랑 똑같거든요. 유형. 논리 퀴즈 나오고요. 추가해야 할 전제 찾기 문제 나오고요. 논증의 타당성 문제. 언어 논리 문제에서 매번 요 3개 안에서 몇 개씩 출제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출에서도 똑같이 한 문항씩 1문씩 출제가 됐어요. 논리 퀴즈 같은 거 한 문제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영역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난도는 분명히 더 높아질 거다. 요거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나 이제 저는 언어 논리 강의를 장시간 했었고 그쪽에 이제 전문적인 강사였었기 때문에 논리나 논증 쪽에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충분히 제가 강의 때 찝어드렸어요. 그 유형들 똑같이 하나씩 출제가 됐으니까 네, 거기에 대비하셔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바탕으로 해서 저도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강의 진행할 때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논리나 논증 파트는 애초에 기본기를 잘 잡아놓고 가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어렵지만 생소하기 때문에 이론이나 기초적인 것들을 잘 갖춰놓고 기호하는 방법들 충분히 연습해두면 응용 문제 푸는 거는 오히려 속도가 더 붙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요. 논리 논증 꽉 잡아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하게 국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 정도 된다. 전체적인 총평은 이 정도 된다. 난도는 별로 높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각 유형별로 어떤 문항들 출제됐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국어 문제 가서요. 올해 우리 기출 보면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문제 유형이었는지 한번 쭉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좀 풀어볼 만한 대표적인 문제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유형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1번 문제에서 요거 지금 우리 예시 문제에서도 항상 1, 2번 쪽에 뭔가 문맥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1번 문제에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기억 리을을 수정한 것. 그러면 요 문제는 아까 제가 분류한 거에 따르면 문맥 문제, 글의 수정 문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이 한 4가지 정도 주어지고, 왜 4가지냐? 우리 사지선다형이니까요. 아래쪽에 내려가서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요 4가지 원칙에 하나씩 매칭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맥 문제 1번으로 나왔고요. 2번 문제, 개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개요 가지고 그 문맥 잡아내는 문제들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개요 활용하는 문제. 요것도 문맥 문제.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빈칸이 활용이 되기는 했지만 뭐 빈칸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문맥형 빈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쪽에 나와 있는 개요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실 때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문제 개선 방안 이렇게 나오면 항상 보면 문제 발생 원인이 나오고 문제 개선 방안이 나오면 발생 원인 3가지 나오잖아요. 그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개선 방안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 원인 제대로 보시고 거기에 따른 개선 원인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선택지는 제껴주고 말이 안 되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죠. 그죠? 2번도 문맥 문제였다. 3번 빈칸 추론. 얘도 문맥이에요. 문맥형 추론 문제인데 3번 독특한 거 역시 소재가 뭘로 쓰였냐면 소재가 어법과 문법 소재다. 그거의 차이만 있을 뿐. 근데 그거를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내가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합성어와 파생어, 접사와 어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느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문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 빈칸 2개짜리니까 빈칸 2개 이상이면 선지 플레이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가에 들어갈 게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만 잡으면 일단 2개의 선지가 소거가 될 거기 때문에 그죠? 2개 남겨놓고 문제 해결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법이나 문법 소재 같은 것들이 이런 일반적인 문맥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문제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글의 내용 이해한 걸로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요거는 독해 문제 쪽에 해당이 될 거고요. 소재는 소설 관련한 또 문학 소재.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소설이 있었고 그 소설의 특성이 뭐고 이런 걸 암기해야 됐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지문의 소재가 문학일 뿐 요거 읽으면 지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독해 문제는 지문 읽기 전에 선지 먼저 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먼저 읽어서 어떤 내용들 물어보고 있는지 핵심 키워드 잡아놓고 지문 밀독해야 되니까 지문 읽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어떤 정보들을 빨리빨리 잡아내는 거 요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요거 가장 일반적인 수정 문제죠. 문맥형 글의 수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문맥이고요. 또 수정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5급 공채나 7급 공채 피셋 언어 논리에서도 계속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은 한 문제 정도 당연히 출제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전체적으로 지문 막 다 읽고 선택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기억 문제 없으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딱 읽었을 때 뭔가 좀 이상해 라는 생각 들면 선지 하나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나씩 배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선지 내려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과 선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실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거 요것도 문맥 문제 중에서 문단 배열. 네, 요건 뭐 기존에도 나오던 스타일이고 그 언어 논리에서는 초창기에 나오다가 지금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뭐 9급이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저는 7급 준비하는 친구들과 5급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문단 배열 문제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표적인 문맥 따지는 그런 문맥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요. 선지 플레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지 보시고 앞쪽에 배치된 게 나 아니면 다 2개 딱
나눠지니까 나다를 먼저 읽고 어떤 게 먼저 오는 게 맞겠는지 확인하면 그럼 역시 얘도 소거하고 가실 수 있죠. 선지 소거하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읽거나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각 단락별로 전반부와 후반부 얘기를 잘 확인해 두시면 다른 단락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잡힐지를 보실 건데, 그거를 내가 주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선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선지에 나와 있는 순서를 끼워 맞춰보는 식으로 맞춰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은 두문항 연결형 문제. 이런 거에서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논증 문제에 해당되고요. 중심 내용이니까 지문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말, 중요한 말이 뭔지 그거 잡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요게 이제 문맥 문제죠. 기역, 리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유사 표현. 그러면 밑줄 쳐져 있는 기역부터 리을까지의 요 단어, 요 표현을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선택지에서처럼 요렇게 바꿔도 문제 없는지 판단하는 거라서 요거 대표적인 문맥 문제. 밑줄에 뭐 어떤 의미, 그 단어의 쓰임, 문맥적 단어 쓰임을 보는 이런 문맥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두문항 연결형 문제에서 문맥 문제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9번에서 10번도 연달아 두문항 연결형 문제인데요. 이집트 벽화 뭐 요런 얘기들 나와 있는 소재고, 얘도 문제를 보시면 추론한 내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론 문제 하나 나왔고요. 소재가 뭐 이집트 벽화, 이집트 종교 쪽 얘기라는 거는 선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요건 그래서 밀동 문제, 독해 문제. 독해 쪽, 밀독 쪽에 해당되는 문제고, 10번 문제 또 문맥상, 지시 대상이 같은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런 것도 대표적인 문맥 문제죠. 그죠? 밑줄 쳐져 있는 애들의 지시 대상이 같은 거를, 이거는 지문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두문항 연결형 문제는 무조건 문제 먼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문제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지문 읽으면서 같은 계열로 묶일 수 있는 애들을 같이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야 지문 다 읽고 났을 때 바로 10번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독해 문제 하나, 또 문맥 문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고, 11번, 12번 문제. 요것도 소설, 문학 쪽과 관련되는 소재로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추론이니까 요거 독해 문제. 한글 소설, 한문 소설, 계속 소설 쪽 얘기 나와 있는 거 선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또 문맥상, 의미, 가까운 거 찾는 거니까 요거 문맥 문제.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단독 독해 문제, 추론. 역시 또 추론. 여기서 언어의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제가 수업할 때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 지문화되기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거 그대로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라 독해 문제인데, 소재가 문법, 어법 관련 소재라는 거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글에서 또 추론 14번 문제, 또 독해 문제인데 표준 발음법, 인쪽이니까 얘도 문법, 어법 소재. 네, 그렇게. 그래서 보면 이런 문법, 어법 소재가 지문에 이런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기준이 제시가 되고요. 선택지 보면 다 어때요? 꽃의 향기에서 꽃이는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하면서 사례를 다 준단 말이죠. 지문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빈칸이니까 빈칸 추론 문제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갑, 을, 병정 쪽에 배치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을 제외하고 갑, 병정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다 논리 명제예요. 요거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사실은 중간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뭔가 결론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라서요. 단순 문맥형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니고요. 3번 같은 문제 스타일이 아니라 요거 논리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 빈칸의 위치가 전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거 추가 전제 찾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논리고요. 논리 문제로 판단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가, 다를 전제로 빈칸에 들어갈 결론 찾는 거니까요. 이것도 문맥형 빈칸 문제라기보다는 가나 다를 참이라고 했을 때 따라서 뒤쪽에 결론이 어떻게 도출이 되냐. 다시 말해서 1, 2, 3, 4번 중에 반드시 참이라고 도출되는 게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논리 문제인데 논리 중에서 타당성 판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당성 판단이라는 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 이렇게 들어가면 요건 논리 퀴즈예요. 논리 쪽에서 논리 퀴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장 3개 있죠? 요거 기호화해서 들어가시면, 그리고 기호화해 놓고 연결고리 잡으시면 되죠. 제가 아까 논리 문제 쪽이나 논증 문제 쪽이 좀 쉬워졌다. 특히 논리 문제가 기존에 나오던 그 예시 문제보다 좀 쉽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논리 명제 2가지 있잖아요. 가업 명제가 있고 정업 명제가 있는데, 그 예시 문제에서는 정업 명제 가지고 계속 논리 문제를 뽑아내서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정업 명제가 기호화해도 연결고리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업 명제보다는 문제화 됐을 때 훨씬 더 까탈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예시 문제에 나와서 꽤 높게 난도가 출제되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올해 우리 기출에서 보면 여기 이 문장들도 지금 다 보면 가업 명제죠. 여기도 다 가업 명제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다 가업 명제 쪽으로 나와 있어서 3개의 논리 문제가 다 정업 명제 포함 안 하고 가업 명제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확실히 난도가 예시 문제보다도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은 조금 올라갈 거고, 그러면 가업 명제뿐만 아니라 정업 명제 문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논증 문제도 조금 쉬워졌다,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18번 논지 강화 문제죠. 그리고 내려가면 19번은 또 가를 강화하는 문제예요. 우리 예시 문제에서는 발문이 강화라고 나온 것보다 평가라고 나온 게 더 많았어요. 평가라고 발문이 나오면 선택지에서 강화, 약화 여부를 동시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강화 쪽으로 잡아야 될지 약화 쪽으로 잡아야 될지,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계속적으로 선지 보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18번, 19번 모두 다 어떤 강화, 약화의 대상에 대해서 그냥 강화라고만 나와버렸으니까 같은 방향의 진술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가와 같은 방향의 진술 찾아주시면 되고, 얘도 논지 찾아서 이 논지와 같은 방향의 진술 찾아주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았어요. 방향성 따질 때 헷갈릴 일도 없고요. 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출제가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요거 논증 문제에 해당됩니다. 강화 문제, 그리고 19번도 논증 문제. 강화 쪽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20번 문제는 대화 분석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논증, 결국에는 대표적인 논증 문제인 견해 분석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견해 분석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화체로 나오거나 직관적 대조 지문으로 딱딱 나오죠. 그래서 각자의 견해를 비교하는 식으로 선지가 구성이 되는데, 최근에 이것도 이제 논증도 원체 언어 논리 쪽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그 경향을 보면 그 선택지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선지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단순 방향성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밀독하셔야 돼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 기출은 지금 보면 견해를 같이 한다. 견해를 같이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그냥 뭔가 방향성이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면 거의 이제 답이 골라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견해 분석 문제도 그닥 어렵지는 않았다. 근데 대비를 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각자의 견해를 비교하는 내용이 선지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지 특징들 보면서 한번 쭉 집어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누는 유형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한번 같이 어떤 식으로 문제 풀어내는 게 좋았을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그럼 우리 그거 먼저 볼까요? 독해, 순서대로 독해 문제. 독해 문제 중에서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좀 봅시다. 물론 이제 두문항 연결형 문제에 독해 문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그 어법이나 문법 소재가 추론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런 것 좀 볼 수 있는 게 우리 13번 문제 먼저 좀 볼까요? 13번 문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추론, 독해 문제, 밀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른 선지 내려가서 어떤 내용들 들어가 있나로 보시면 되는데 같은 언어 안에도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은 사례를 제시하고 사회성 보여주는 사례다.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죠. 뭐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 보여주는 사례다. 4번 이런 것은 언어의 추상성 보여주는 사례다. 선지를 다 읽자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보자는 거예요. 추론 문제는 조금 도식적입니다. 원칙을 지문에 제시하고 적용하는 스타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지 후반부나 전반부 쪽을 봤을 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거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 지금 보시면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추상성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가 지문의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 확인해서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선지 내려가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문 보시면 언어에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언어의 형식인 말소리와 언어의 내용인 의미 간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이거를 자의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일단 자의성과 관련된 내용 하나 나와 있고요. 뭐 밑줄 처리 안 해도 그냥 자의성이라는 단어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즉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형식은 약속으로 정할 뿐이라는 거다. 그러면 자의성 얘기하고 있는 1번 선택지 가서 한번 볼게요. 같은 언어 안에도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필연적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인 즉슨 1번이 답이에요.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방언 여러 개 있다라는 거니까 네, 이렇게 찾아버리면 지문 읽다가 내려가서 1번 선택지 확인하고 답 나왔네 넘어가시면 돼요. 더 이상 여기 읽을 필요 없고요. 2, 3, 4번도 시험장에서 확인하시면 안 되는 선택지였죠. 그죠? 그렇게 되면 시간을 확 줄이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문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 특성을 좀 분석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뒤쪽에 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둘째 부분에서 사회성의 개념 정의 확인해 주시고 셋째 부분에서 역사성 개념 정의 확인하는데 이거 지문 전체적으로 다 볼 거 아니라 사회성 한번 확인하면 사회성 물어보고 있는 2번 선택지 사례 내려가서 이거 바꿀 수 없다. 사회적 약속은.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라는 거는 바꿀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다른 표현 사용하는 거니까 사회성 사례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셋째.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구성원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고 했으니까 3번 선택지에서 유명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행어가 시간이 지나도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역사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유행어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거는 역사성과는 관련이 없는 사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 하나의 언어 형식은 수많은 구체적 대상이 가진 공통적인 속성을 개념화하여 표현한 거다. 예컨대 하면서 예시까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추상성이라고 한다. 그럼 4번 선택지에서 새로운 줄임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언어의 추상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건 오히려 역사성 속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추상성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죠. 추상성은 여러 책상들의 공통적 속성을 추출해서 하나의 언어 형식인 책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추상성의 사례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너무 지문화되기 좋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언어의 특성 같은 거는 지문으로 나오고 추론으로 나오기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문제화됐다. 그러면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언어와 관련된 어법, 문법과 관련된 그런 소재 중에서 요 정도 길이의 아니면 우리 14번도 비슷하잖아요. 발음법 규정 같은 거 너무나 분명한 원칙이잖아요. 요 정도 길이에 쓸 수 있는 하나의 원칙 아니고 여러 개의 원칙이 병렬식으로 나열된 것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위에도 4가지 언어의 특성, 여기 지금 14번 문제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3가지 기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병렬적으로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개의 기준이 나열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그런 부분들이 지문으로 나왔을 때 사례 맞추게 하는 형태로 추론 문제, 어법, 문법 소재로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법, 문법 소재가 나왔을 때 생소하지 않게 어법,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쯤은 눈에 익혀두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거 암기할 시간에 뭐 나올 줄 알고 암기해요. 그 방대한 양 중에서. 그러면 어떤 공부의 범위가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지문 읽어서 중요 내용 뽑아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해 스킬을 기르시라는 거죠. 지문에 주어져 있는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딱딱 뽑아서 얼마나 남들보다 빠르게 내가 선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연습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독해 문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문맥 문제 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 게, 그러니까 문맥 문제도 뭐 두문학 연결형 문제에서 문맥 문제 나오는 것들 다 있었잖아요. 그거는 좀 제외하고 1페이지에 지금 문맥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표적이긴 한데 사실 그 문맥 문제에서 요렇게 빈칸 많이 쓰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문법, 어법 소재가 쓰였잖아요. 요거 같이 한번 3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빈칸이 2개면 선지 플레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디서부터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그 가가 들어가 있는 문장 한번 보세요. 그런데 쓴웃음과 같은 단어에는 접사 음이 있으니까 뭐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지금 가에 들어갈 게 합성어 아니면 파생어인데 이 합성어와 파생어하고 접사와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런 원칙은 어디에 제시됐을 거냐면 위쪽에. 첫 단락에 제시됐으니까 두 번째 단락부터 이런 반문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합성어와 파생어와 접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두셔야 됩니다. 정보 처리를 그렇게 해두셔야 되고,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한번 보시면요. 2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 한다. 복합어를 처음 2개로 쪼갰을 때의 구성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이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 둘 중 어느 하나가 접사이면 파생어이고 둘 다 어근이면 합성어이다. 즉 합성어는 어근의 구성인데 여기 나오죠? 합성어는 어근의 구성이고, 그 다음에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합성어는 어근 구성이니까 접사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둘 중 하나가 어쨌거나 접사로 들어가면 그거는 파생어로 간다. 2개 기준이 딱 분명하게 잡혀 있고요. 그런데 다시 읽어봅니다. 쓴웃음과 같은 단어에는 접사 음이 있으니까 뭐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그럼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접사가 있으니까 뭐라고 반문해야 되냐면 파생어가 아니냐라고 반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접사가 들어가는 거는 파생어니까요. 그죠? 근데 사실은 파생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문을 하는 걸 거라서 그 쓴 웃음은 합성어인데 음이 접사니까 그러면 이거는 파생어가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가에는 파생어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지어주고 그럼 나에 들어갈 거는 접사나 어근 중에 하나인 거니까 뒤쪽의 내용, 나 들어가 있는 부분 읽어보시면 즉 쓴 웃음의 두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웃음은 파생어이지만 이 웃음이 또 다른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는 뭐로 참여하기 때문에 파생어가 안 되고 합성어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냐면 접사로 참여하면 그건 파생어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져야 한다. 4번이 답이다. 이 문제를 푸는데 파생어와 그 다음에 합성어가 뭔지 몰라도 지문의 기준 다 제시되기 때문에 지문만 잘 읽으면 문제 풀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생어나 접사, 합성어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 2개짜리 선지 플레이 하는 거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하나 볼까요? 두문항 연결형 문제에서 11번, 12번 같은 요런 스타일 그 두 번째 문제가 요런 식으로 문맥 문제 또 하나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독해 문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문제 먼저 보자고 했어요. 추론, 밀동 문제, 독해 문제니까 선지 먼저 확인해 보면 조선시대 소설은 한글 소설보다 한문 소설의 종류가 훨씬 다양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 소설을 저급한 오란물로 여겼다. 한자로 필사할 때보다 한글로 필사할 때 필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작되기 쉬웠다. 조선의 필사본 소설 중 한문 소설을 필사한 것은 소수였고 한글 소설 필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 2개 있죠. 한글 소설, 한문 소설, 그 차이점, 어떤 그 키워드 연결고리 이런 것들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문 읽을 때도요. 거기에 좀 초점을 둬서 그리고 우리 12번 문제 봤을 때 기역, 리을 중 문맥상 가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가 지금 어딨냐면 여기 옮겨 쓴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면 한글 소설은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으로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본이 생겨났다. 그 옮겨 쓴다라는 거랑 비슷한 의미 가지고 있는 거 기역부터 리을까지 지문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지문 읽을 때도요. 조선시대 소설은 표기 문자에 따라 한자로 표기한 한문 소설, 옮겨 적는 건 표기는 아니니까 기억은 제껴지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표기한 한글 소설 2가지로 나뉜다. 그러면 선택지에서도 계속 한문 소설과 그 다음에 한글 소설 대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대비되게 키워드 저는 잡아줄 것 같고 조선에서 창작 한문 소설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 소설,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 조선의 한글 소설을 번역한 한문소설로 나뉜다. 옮겨 적는다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번역이라는 의미와도 크게 맞지는 않거든요. 그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한글 소설은 여기까지가 지금 한문소설 관련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중국에서 들여온 거, 조선에서 창작한 거, 그 다음에 번역한 거. 이런 것들 동그라미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글 소설은 중국 소설 번역한 한글 소설 그 다음에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 소설을 번역한 한글 소설 조선에서 창작한 한글 소설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유형으로 딱딱 나눠져 있는 거를 확인해 주시고 조선시대 많은 한글 소설이 창작되어 읽혔지만 이를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던 당대의 지식인들은 한글 소설을 외면했다. 했으므로 그에 관해 기록한 문헌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이들은 한문소설,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을 즐겨 읽고 이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 요거죠. 그리고 기록했다라는 거는
앞서 옮겨 쓰는 거랑 또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아서 디귿도 맞지 않고 그럼 답은 리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얘기가 나오는데 조선에서도 인쇄된 책으로 읽혔기 때문에 얘는 필사본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연결돼요. 필사본이 없는 특성을 가지는 걸로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은 필사본, 조선에서 창작한 거 요거잖아요. 필사본으로 유통되었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조선의 필사본 소설은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한문소설을 필사한 경우에는 이본별 내용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한문소설에서는 내용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한글 소설에서는 을 필사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니까 내용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필사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옮겨 적다라는 의미가 될 거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12번 문제의 답은 리을로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한글 소설은 같은 제목의 소설이라도 내용이 상당히 다른 다양한 이본이 있었다. 그럼 한글 소설 쪽에 이본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는 한문 소설의 독자는 문자 그대로 독자였던 것에 비해 그러니까 한문 소설 동그라미 독자였는데 한글 소설 세모 쪽의 독자는 독자이면서 이야기 개작하는 작가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분배가 되는 거, 대비가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자에 비해 한글은 익히기 쉽고 그만큼 쓰기도 편해서 한글 소설의 필사자는 내용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쉽게 바꿀 수 있었다. 한글 소설은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으로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옮겨 쓰는 과정, 필사한 거 맞죠? 다양한 이본이 생겨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정도 이제 봐주시면 11번 문제에서 추론하는 거, 옳은 거 고르는 거, 적절한 거 지금 우리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3번 답 한번 보시면 한자로 필사할 때보다 한글로 필사할 때 필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작하기 쉬웠다. 한글 소설 쪽이 필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쉽기 때문에 개작하기 쉬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3번이 옳은 선택지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조선시대 소설은 한글 소설보다 한문 소설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했다? 알 수 없습니다. 지문에서 추론할 수 없고요. 이번에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은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 소설을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한문 소설을 저급한 오락물로 여긴 게 아니라 한글 소설을 그렇게 여긴 거죠. 역시 옳지 않고 4번에서 조선의 필사본 소설 중 한문 소설을 필사한 것은 소수였고 한글 소설을 필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한글 소설을 필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조선의 필사본 소설 중 요거는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한글 소설을 필사한 경우에는 지금 이본이 있었고 작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한글 소설 자체가 뭐 필사본으로 많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 소설도 필사본으로 유통되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로 골라주면 3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맥 독해 쪽 지문 읽어서 그 문맥 흐름 잡거나 세부적인 정보 판단하는 문제들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가면 논리 문제 연달아서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논리 문제를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논리 쪽 문제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문제 봅시다. 왜냐하면 이 추가 전제 찾기 문제가 다른 지금 언어 논리 문제 같은 7급, 5급 기출에서도 굉장히 핫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잠깐 지우고요. 설명회는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이나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셋째 주이나 선언지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빈칸 나오고 설명회를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그러면 셋째 주에 개최를 하면 가온 명제죠. 홍보 포스터 제작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해야 된다. 완료. 라고 잡으시면 되고 여러분의 의견대로 하자면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을 완료해야겠군요. 이게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결론으로 나왔다는 거는 요거. 지금 위의 명제, 병의 어떤 명제의 후건이 결론으로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면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얘를 만족해야 되죠. 셋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완료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갑의 진술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얘가 아니라고 보면 되죠. 선언지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참인 관계니까 이쪽이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부분. 넷째가 아니다. 요거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not 넷째 쪽에 해당되는 선택지가 있는지 거의 주관식으로 풀 수 있어요. 지금 3번에 들어가 있죠.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다. 요게 기호하면 not 넷째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선지 활용 안 하고도 구조 잡으면 굉장히 쉽게 그냥 주관식처럼 빈칸에 들어갈 전제 하나를 추가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논증 쪽 문제 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논증 쪽 문제 중에서는요. 네. 1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를 강화하는 것. 지금 왜냐면 요즘에는 밑줄 친 부분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을 평가하는 논증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 강화 약화의 대상이 이렇게 밑줄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요거까지. 그래서 일부 사회과학 분야는 과학의 발전 단계상 아직도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강화 문제로 나와 있고요. 요거를 강화하는 거니까 그걸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가의 주장과 이 가 부분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 지금 제가 썼지만 같은 방향. 그러면 이 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모두를 포함하는 과학의 발전 단계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패러다임을 한 번도 정립하지 못한 세 시기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전 정상과학 시기,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정상과학 시기, 기존 패러다임이 새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는 과학혁명 시기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데 패러다임은 모든 과학자에게 동일한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을 따르게 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의 발전 단계를 성숙한 수준으로 올려놓는다. 우리 가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사회과학 분야는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성숙한 수준과 관련된 게 지금 패러다임 얘기가 나오면서 그죠?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한 번도 패러다임을 정립하지 못해 전 정상과학 시기에 머물러 있는 과학 분야는 과학자 모두가 제각기 연구활동을 한다. 과학의 발전 단계상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어떤 과학 분야라도 패러다임을 정립하면 정상과학 시기에 들어서는데 그 뒤에 다시 전 정상과학 시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정상과학 시기는 언제나 과학혁명 시기로 이어지고 과학혁명 시기는 언제나 정상과학 시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상과학 시기의 과학자는 동일한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혁명 시기의 과학자는 기존 패러다임 혹은 새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활동을 하기에 그 두 시기에 있는 과학 분야는 모두 성숙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면 지금 세 개의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성숙한 시기에 도달하는 거 정상과학 시기 그 다음에 과학혁명 시기 요 두 개는 성숙한 수준. 그러면 가에서 사회과학 분야가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는 사회과학 분야는 전 정상과학 시기라는 거죠. 그죠?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선택지의 방향성 판단해 봤을 때 4번 선택지 보시면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없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 패러다임이 정립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정상과학 시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은 정상과학 시기가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상과학 시기로 들어서게 되면 뭔가 연구 방향 및 기준이 동일해진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패러다임 없고 기준도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이게 전 정상과학 시기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가쪽의 내용과 4번 선택지의 내용에 가리키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나머지 선택지는 1번. 패러다임이 교체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동일해. 그러면 성숙한 수준인 거잖아요. 정상과학 시기 이상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는 거는 성숙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오히려 가와 같은 방향이 아니고요. 반대 방향의 진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를 약화시키는 얘기는 될 수 있어도 강화하는 얘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얘만 강화가 되고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오히려 약화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중이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패러다임이 교체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까도 봤지만 과학혁명 시기일 수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라고 해도 패러다임이 교체된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것도 반대 방향의 진술될 수 있고요. 3번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르다.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정상과학 시기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전 정상과학 쪽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 방향의 진술이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 있는 거는 4번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4번이 정확하게 방향성이 같은 강화하는 선택지가 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 분석하는 견해 분석 문제도 논증 쪽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얘는 문제 풀이 방법보다도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화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화체니까 흐름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주장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처음에 보은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소연이 판단하는 기준은 결과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은주는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은주가 얘기하는 바로 앞문장 행위 자체의 도덕성에 기준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중에 당연히 살인에 해당하는 요게 더 살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요거를 받아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 동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통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해 대조되는 지문에서는 차이점이 핵심이기는 한데 와중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선지로 가기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은이가 뭐 스위치를 누르면 살인이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영민이의 진술에서도 보시면 생명의 가치를 수량화할 수 없다는데 원론적으로 나도 동의해. 이것도 공통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가치를 수량화할 수 없다. 요 부분 보은이 얘기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니까 그 동의의 내용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럼 영민이의 주장은 뭐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일단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해서 각자가 뭔가 이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형태니까 그런 기준들 구별되게 체크해 두시고 그 와중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자체가 견해를 같이 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공통점을 물어보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공통점 우리 2개 찾았는데 2개에서 다 걸려들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점 나오면 항상 선지화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면 영민은 죽은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고, 소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앞쪽은 맞아요. 영민은 죽은 사람의 수 최소화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했고요. 소연이는 기준이 뭐였냐면요. 행위에 따른 결과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한 명이 죽더라도 5명을 살리는, 이런 거면 결국에는 죽는 사람 최소화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소연 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가 옳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살펴본 건 아니지만 각 유형에 맞춰서 대표적인 문제들 가지고 제가 어떤 식의 포인트가 있고 그런 부분들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접근 방법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시험 치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꼭 원하는 이제 부서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훌륭한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올해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방직 도전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내년에 국가직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어 문제 이렇게 출제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보셔서 강의 따라오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 나가시면 예전에는 사실 국어라는 과목이 구급 시험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떤 장벽이 됐었어요.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외워야 될 어법이나 문법이 너무 많으니까 그자나도 뭐 역사다 해서 외워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되게 과부하가 왔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1년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문화되어 있는 글을 읽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연습하시고 논리 논증에 특화되어 있는 접근법 연습하고 시간 충분하거든요. 충분히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성적이 어떻든 간에. 네, 그래서 뭐 상담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제 지금 학원 사이트에 동영상 게시판 같은데 글 쓰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 신청하시고 시험지 가져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을 또 준비하실 분들은 약점 보완해서 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또 내년 시험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